지금 A, B, C, D 평양이 4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평양이 많은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 대동강을 이룬다. 폐강이 대동강이래요. 이 학자들이 따르는 이 주석을 계속 읽어보면 정말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역사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 계획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청하시는 이 영상 하나면 고대의 삼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 보면 평양의 위치를 고찰한다, 폐수의 위치를 고찰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칼럼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개인의 SNS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한데 제 얘기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하북성 북쪽에 이제 평양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폐수 같은 경우도 조백하라고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그쪽이 평양도 아니고 폐수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제 요령성이다. 당태종이 이제 공격을 했던 그 기록을 보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 의견을 존중을 하니까 비방이라던가 이제 공격만 아니면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 많이 SNS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제 영상을 시청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4개의 평양이 있는데 그 4개의 평양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요. 역사 기록에 있는 이 부분들을 누가 왜곡을 하고 이 기록들을 조작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 내용은 이제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2년에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했던 그 평양은 어디의 평양인가? 자, A. 북한의 평양, 그리고 B. 만주에 있는, 요양시나 심양시에 있는 만주에 있는 평양, 그리고 C. 하북성 베이징에 있는 평양이고요. D. 황하강 바로 북쪽에 있고 황산 북쪽에 있는 그 빈저우시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평평한 평야 지역이 있잖아요. 베이징 남쪽에 있는 그 평양. 612년에 수나라와 고구려가 이제 전쟁이 붙었던 그 평양, 그리고 연개소문과 전쟁을 했던 그 평양은 어디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멸망했던 그 평양은 어디인가. 612년부터 그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 평양을 찾는 게 이번에 프로파일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맞는지, 제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 A가 북한의 평양인데, 북한의 평양은 바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고려의 왕건의 평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고요.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왜 안 되는가가 설명이 되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류 강단사 학계의 통솔은 평양이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A, B, C, D 평양이 4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평양이 많은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고. 근데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류 강단 사학계가 숨기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흥할 때와, 그리고 고구려가 위축되었을 때 동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도읍을 새로 정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양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개의 평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고구려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해서 평양이 하나로 이제 고정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오늘 대륙 신라, 대륙의 동쪽에 있었던 산동성 지역의 그 신라와, 그리고 황하강 인근 있었던 그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대륙 동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가 성립을 한다면 한반도에 있는 그 평양, 북한의 평양은 성립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주에 있는 그 평양 자체도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D의 평양,
빈저우시에 있는 그 평야지대의 이 평양은 이것도 제가 날려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양은 4세기의 그 근초고왕 시절에 근초고왕이 북쪽을 이제 침범을 해서 고국 원왕을 이제 살해하고 화살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제가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평양이 바로 D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D.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 잡지 제6권에 있는데 그 백제의 지리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사 기록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기를 살펴보니 동명왕 셋째 아들인 온조가 전홍과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년 개변년 18년에 졸범부여로부터 위례성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칭하여 389년을 지냈다. 13세 근초고왕에 이르러 고구려의 남평양을 빼앗고 한성에 도읍하여 105년을 지냈다. 그리고 22세 문주왕에 이르러 도읍을 웅천으로 옮기고 63년을 지냈다. 웅천이라고 하면 웅진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세 성왕에 이르러 도읍을 소부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소불이라고 한다면 그 황산 인근에 있는 그 벌판 지역이거든요. 31세 의자왕에 이르러까지 122년을 지냈다. 당나라의 현경 5년 660년 즉 의자왕 제위 20년에 이르러 신라 김유신이 당나라 소정방과 함께 토벌에 평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라 황산 북쪽에 있는 이 빈저우시의 그 남평양, 이 평양은 백제의 영토이고 황하강 그 일대에 있는 그 폐강도 백제의 폐강이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의 그 영상을 보니까 이 폐강을 통해 가지고 그 남평양으로 진군을 하고 여기가 이제 폐수라고 하면서 그 살수대첩 때 그 내화가 그 침투했던 거기가 여기 폐수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역사 유튜버 뭐 있던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지명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그 맞춰내는 그런 게 역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삼국사기 신라 동기를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원년 661년 10월 유신 등은 병사를 실기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는데 함자도 총관 유덕민이 이르러 칙지를 전하며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하게 하였다. 661년이면 고구려가 건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고구려의 수도로 군량을 운반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계속 읽어봐 드릴게요. 662년 1월 왕이 유신과 인문 양도 등 9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000여대에 쌀 4,000석과 조 22,000석을 싣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을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레 2,000대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을 평양으로 그 군량미를 옮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662년 2월 1일에 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으니 평양으로부터 36,000보 떨어진 곳이었다.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명을 보내 당나라의 군영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은 많이 얼어 죽었다. 장세라고 한다면 산동성에 있는 그 황산의 그 동쪽에서 거기서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36,000보 과거의 거리로 측정을 하면 대략 54km 정도 나오거든요. 그 54km 그 북쪽에 평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고국 원왕이 죽었던 빈저우시에 있는 그 평양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그 평양을 빼앗았던 그 남평양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초고왕 때 이 평양을 빼앗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평양이 유지되었고 그리고 662년까지 그 평양으로 그 지명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왜 계속 그 지명을 바꾸지 않고 평양이라고 불렀냐면 이 평양이라고 한다면 그 고구려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제의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양이라고 불렀고 고구려의 수도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의 승전탑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개토태양이 그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왕권에 대한 치욕과 모욕이기 때문에 강개토태양이 이거를 이 복수를 갖고자 그 대륙 백제를 이제 남벌을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주류 강단에는 그 고구려의 그 강개토태양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한 그런
태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광개토 태왕이 이 하북성 지역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원래 고구려 초기부터 이 하북성 일대가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연산산맥의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광개토 태왕이 연산산맥의 서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보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고,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도 발해가 연산산맥 동쪽으로 연영성으로 쫓겨났다가 또 다시 대무회 때, 그때 연산산맥 서쪽으로 하북성 일대를 또 다시 수복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사기 내용에 이 평양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학자들, 연구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귀를 막고 이제 눈을 가리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거론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절대 거론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거론되는 논문들을 보면 이 강단에 이 반도사관들의 그 학자들이 써 있는 가짜 사학자들 있잖아요. 그 가짜 사학자들이 그 썼던 그 논문들만 인용해가지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설명서가. 이런 현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2년 2월 1일에 유신 등이 당나라 군용으로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이 부분은 이제 발해가 733년에 등주를 치고 신라의 김사란이라는 사람이 군사 5만을 거느려 가지고 북쪽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 북쪽으로 칠 때 그 남평양 그 빈조우시를 가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평야지대다 보니까 시베리아 그 고원에서 그 내려오는 그 추위를 이제 막을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33년에도 이제 얼어 죽었고, 그 과거 한 100년 전에 662년에 이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633년 여름 4월에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만주 평양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만주의 요양시와 심양시가 평양이었다라고 하는 그 만주 평양서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이 기록대로라면 모든 게 전면으로 이제 부딪히고 충돌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백제의 평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무슨 만주 원류고의 그 계림을 길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주 원류고에서도 착각을 했겠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립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길림과 계림은 완전히 달라요. 660년 4월에 왕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여 당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667년 7월에 당나라 황제가 칙을 내려 지경과 계원을 장군으로 삼아서 요동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문무왕은 곧 지경을 파진찬으로 삼고, 파진찬은 신라의 간직입니다. 계원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또 황제가 칙을 내려 일원 대하찬을 운희 장군으로 삼으니 왕은 궁정에서 명을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지경이라는 이 신라의 장수가 한반도 북쪽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나당연합군에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요동으로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라와 백제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한반도에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신라가 황하강 인근과 산동성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황하강과 그 산동성 인근에 신라와 그 백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제를 이제 평정하고 나서 그 북진을 하잖아요. 그 북진을 하는데 바로 맞닥뜨린 곳이 이제 요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라는 경주에 있는데 그 경주에서 요동이 어디라고 그 요동군에다가 신라 군대를 편성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군사는 한반도 남쪽에서 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주류 강단의 논리대로라면, 그 통설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이라는 이 파진찬, 이 신라의 장수와 이 군대가 요동군의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신라와 백제가 어디냐면 황하강 인근에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한반도 경주에서 요동이 그 어디라고 그 먼 거리까지 점프해가지고 그 요동군에 편성이 됩니까? 신라의 군대가 요동군에 편성되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또 중국 내에 있었던 그 많은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에는
신라가 백제에서 북쪽을 치는데, 그런데 이제 요동군에 합류한다? 이것은 우리 그 반도사관이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외통수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쌀 군량미를 지급하고 평양성까지 뛰어가서 고구려 수도 평양을 점령하라는 건데 666년 7월 고종이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명하여 비열도를 따라가게 하고 또 우리 군사를 징발하여 다곡도와 해곡도 두 길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만나게 하였다. 자, 667년 7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66년 7월이면 아직까지 고구려 수도인 그 평양이 점령되기 그 전이지 않습니까? 다곡도와 해곡도 두 길을 따라가서 평양에서 만나게 하였다. 그러면 평양이 4개지 않습니까? A, B, C, D. 그러면 어떤 평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667년 7월이면 그 고구려 수도의 평양은 아직 점령되기 전에 그 시기인데, 그런데도 주류 강단에서 우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67년 겨울 10월 2일에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착하였다. 평양성 북쪽 200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평양성 남쪽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의 군대는 모두 마네킹인가요? 그리고 만주 평양서를 주장하는 그 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하 쪽이나 나나 쪽이 거기가 국경이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군대들은 다 뭐예요? 마네킹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지금 이 평양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몇 개가 나옵니까? 단순한 평양이 아니라 이 신라군과 합류해가지고 만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평양, 백제의 평양에 그 신라의 그 수송대가 그 군량미를 실어다 나르는 곳이고, 굉장한 이 요충지이자 이 역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남평양인 거예요. 단순한 지명이 아닌 겁니다. 평양에 도달하고 그리고 아진 함성을 거쳐서 한성에 도착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라가 어디로 이제 움직였는지 그 이동 루트가 명확하게 이제 지도 위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이제 띄워드립니다. 아진 함성을 거쳐서 이제 평양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만주 평양은 아닌 거죠?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계림이라던가 뭐 길림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계 지어 가지고 이런 학설들은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자신은 그 평양이 좀 만주에 있는 평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은 그렇다라고. 그러한 부분들도 지우지 마시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서해를 도해에서 평양성 있는 대동강 하국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612년에 수군 내호와 그리고 소정방은 서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이제 두 번째 역사 프로파일링 들어갈 건데요. 1차 나당연합군과 2차 나당연합군 그리고 3차 나당연합군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3차 나당연합군이 있다는 게, 백제 평양부터 3차 나당연합군이 있다는 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1차 나당연합군은 이제 660년에 당나라와 신라가 그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그때 나당연합군이고요. 2차 나당연합군은 이제 733년에 그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발해와 거란 그리고 돌궐 이 국제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그 3대2 전쟁을 했던 그게 바로 이제 2차 나당연합군입니다. 그리고 3차 나당연합군은 무엇이냐면 819년 이사도의 반란 때 그때 당나라와 신라가 함께 그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랬던 그 3차 나당연합군입니다.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산과 황산이 있고 그 태산에 그 좌측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운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웅천이거든요. 그 태산의 그 좌측 아닙니까? 그 백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백제 지역을 신라가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3만이라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압을 하는데 3만이라는 군대가 이제 동원이 됐던 겁니다.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여기에 동원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석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대동강을 이룬다. 아, 폐강이 대동강이래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결과물을 제가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이 학자들이 달아놓은 이 주석을 계속 읽어보면 정말 이 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기가 힘들고요. 여기서
역사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